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며 또 이주택입니다. 저는 러커스 러스쿨의 교수고요. 저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에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고요.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IMF 때부터 하셨으면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거의 한 25년 전인가요? 그러면 이게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넓게 보시게 되잖아요, 산업을. 그런 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외무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고시를 공부하면은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국제경제학하고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듣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IMF 때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4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9세 때 미국에 넘어가셔가지고 예.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 투자도 하시고 종승교수까지 되시고 그러면은 미국 가시기 전에도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때 외무고시 준비할 때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고 대학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많이 손해도 봤고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저의 모든 주식이 반토막 이상 나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삼성전자랑 포항제철까지 팔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나중에 삼성전자가 100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100배요? 예, 10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 동안 참 힘들고 돈도 없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팔았을까? 그러면은 우선 그 대학교 4학년 때 예.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은 같이 공부를 하던 형들하고 휴게소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 친구가 중요해요, 역시. 예, 어떤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SK텔레콤 주식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얼만데? 그랬더니 10만 원이라 그래서 10만 원 있지, 나도 살 수 있다 그랬더니 기본이 10주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0주씩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오기가 좀 돌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어차피 경제 공부도 했고 뭐 거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신문도 좀 읽고 하면서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압구정동의 신한증권에 가가지고 계좌를 열고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도 좀 많지 않았나요? 예, 그때 신한증권에 가보시면 알았겠지만은 그때는 이 HTS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객장에 앉아가지고 전광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맞아요. 가격이 움직이면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거 보면서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막 매수 매도 막 하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경주마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CD 같은 게 있어서 깔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조금 뭐 두렵기도 하고, 또 모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신한증권이 1,000원이었는데, 운 좋게 이제 제가 이용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이 다 망해도 이 회사만큼은 안 망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샀는데, 30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30배요? 예,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현대증권도 2,000원 정도였는데 한 4만 원 넘어서 올라가고 삼성증권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1, 2년 내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기에 주식시장이 그때 코스피가 300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회복이 되니까 증권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떨어지면 증권주를 먼저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그때 큰 수익을 냈는데 그게 저한테 독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이제 팔고 저의 생활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한번 또 수익을 내니까 그러니까 꼭 카지노에 가서 참 딴 사람들이 계속 카지노 가는 거랑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계속 했는데 상업은행을 샀습니다. 그때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샀는데 그게 감자가 되면서 또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한투자신탁이라고 그 당시에 제2종합금융 회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걸 또 샀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굉장히 많이 날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막 이렇게 또 뭐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딱 넘어갔는데 코스닥에서 대양 ESC를 딱 샀는데 그 MC 스퀘어 아시죠? 네. 예, 그 회사가 대양 ESC인데 거기 샀는데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을 많이 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새로운 기술 다음 뭐 이런 것들 막 상한가를 막 일주일씩 막 치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닷컴의 버블이 막 형성되던 그런 시기인데 아무도 그게 닷컴 버블인지 몰랐죠. 그래서 저희도 막 일단은 막 불이 붙으니까 인터넷도 뭐 그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95년부터 월드와이드 웹 뭐 이런 거 개발되면서 뭐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는 다 좋아 보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식을 샀죠. 예.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2001년이 넘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 논문을 써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석사 준비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준비했는데 6개월 동안 주식을 안 쳐다봤죠.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래서 버블이 그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주식이 반토막이 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그 4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삼성전자하고 포항제철 사가지고 큰 주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냥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유학을 나가는데 굳이 뭐 주식을 계속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유학 가서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주식은 접자. 그때까지 많이 하던 스타크래프트도 접자. 오락도 다 접고 주식도 접고 예, 새 출발하려고 갔는데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이었나요? 뭐 그렇죠. 예. 와, 근데 그게 100배를 가요? 예, 누구나 알고 있던 주식이 삼성전자였고 뭐 포항제철이었고 뭐 그 정도 뭐 현대 뭐 이런 것만 들고 있어도 뭐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했죠. 워낙에 그때 코스닥이 막 5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가 왜 팔았냐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때 안 올랐어요. IMF 때부터 3만 원대였는데 제가 유학 나올 때까지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의 3만 원대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이거 내가 왜 들고 있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유학 나오고 보니까 막 반도체가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지금 50대 1로 분할하기 이전 가격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게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학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돈을 다 써버리고 그때 환율도 한 800원, 900원대에서 1,300원까지 막 올라갔었고. 힘드셨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사실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빚도 내시고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생활비로 환율 빼고 집값 내고 하니까 뭐 한 100불, 200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도 법대를 딱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부모님도 보내주실 돈도 없고 저도 직장을 구했는데도 이민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잘리고 예, 그래서 좀 1년 반 정도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계속 돌아보면서 삼성전자 들고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한증권 30배 올랐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대양ES에서 3배 하면은 90배잖아요 벌써. 그러면 정말 큰 돈이 됐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굳이 가만히 냅두지 말고 잘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으면은 그 돈으로 그냥 어디 고속버스 터미널 그때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IMF 이후에 아파트를 하나 살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샀으면 또 유학하는 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또 살 수도 있어요. 후회 예, 유학 가서 후회 되게 많이 했죠. 네. 그러면 예. 그 이제 파트 2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그 삼성전자랑 예.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도 지금도 예. 100배 가고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고 이미 2015년부터 그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서 드론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2015년부터 벌써 한 10년 후인 2025년 뭐 이 정도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익을 또 내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빅텍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총을 전 세계적으로 시총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저희 기업들도 좀 열심히 하면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막 전망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램은 이미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뭐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TSMC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총은 이미 이제 많이 커졌고 우리나라 1위가 됐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과연 2배, 3배를 갈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덩치가 큰 공룡이 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반도체 기업을 조금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같은 것도 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고 있고 거기다 파운드리 쪽도 좀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단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PC라는 것이 컴퓨터라는 것이 한번 사면은 한 3년 정도는 쓰잖아요. 그래서 3, 4년 정도 있으면은 또 그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핸드폰도 몇 년 쓰면은 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이클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순환 주식이지 뭐 계속해서 우하향하거나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수요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원자재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무엇을 하든지 쓰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PC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그게 또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재고가 조금 쌓이고 이제 이런 면이 조금 있는데 자,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PC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힘들어서 못 갖고 있겠다고 그 사이클 증폭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겠다 ETF를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는 일단 ETF를 들고 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ETF를 사시게 되면은 그 ETF에 보통 몰빵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ETF를 일부 비중을 뭐 한 10%나 20%로 유지를 하면서 그 ETF를 가져가면은 위험이 좀 분산되면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약간 좀 힘들어요. 버티기가. 예, 정신적으로 되게 버티기가 힘든 게 너무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정한 하나의 반도체 기업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거를 들고 가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또 잘 나는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보다도 훨씬 더 시장을 이기듯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과 같이 PC 수요도 좀 적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너무 반도체에 집중하지 말고 반도체 이외의 것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도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쪽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핸드폰
예, 핸드폰을 따로 또 팔고, 뭐, 가전제품도 좀 팔고, 이렇게 하면은 가치주와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또 약간 ETF 성향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 쪽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좋게 보시는 뭐, 그 기업 언급은 좀 어려우실까요? 제 책에 네. 예, 다시 오는 기회 예,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 새롭게 이번에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 책에 제가 한 25개 정도 종목을 제가 약간 추천하듯이 썼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반도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만한 또 주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 중에서 저는 엔비디아를 예, 좀 엔비디아도 설명을 진짜 좀 많이 했습니다. 빠졌던데요. 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네. 같은 주식도 언제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보고 그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적정 주가가 180불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 125불 정도면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가치 투자자라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을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줍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국내 주식은 별로 없으세요? 관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식? 예, 제가 반도체 공학과의 교수님을 또 친구로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쪽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물론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 회사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아마 삼성전자가 5만 3천 원 정도까지 맞아요. 그때 잠깐 올라갔을 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가 또 계산을 따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위주로 조금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위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전략적 자산 배분 방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또는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잘 나눠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비중이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주식이 있으면 비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좀 덜 떨어진 주식은 비중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60대 40이었던 게 70대 30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중이 많이 높았던 그런 높아진 주식에서 한 10% 정도를 빼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조금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미국에서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환차익을 좀 낼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올라간 그 주식을 이제 조금 팔고 예, 지금 예, 많이 떨어져 있고 예, 환율 차이까지 나는 예, 삼성전자를 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일단 달러 가치는 연초 대비해서 16%나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은 같은 손해가 나서도 16% 이득을 본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만큼 크게 좀 이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적립식 투자 방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만 적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거나 우하향하는 그런 시장에서 쓰시면은 돈을 평균적으로 잃을 수가 있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연착륙 가능성이 65%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착륙 100%라고 하고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시즌 1 한국에서의 생활 좀 얘기해 주시다가 이렇게 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대표 삼성전자까지 반도체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시즌 2로 한번 넘어가서 예. 그럼 이제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그 좀 지내시다가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쉬었습니다. 주식 투자를요? 예.
그래서 3년 정도 미국 법대를 다녔고요. 거기에서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코프리러 이제 회사법 같은 거를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예, 뭐 M&A나 시큐리티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했고, 뭐 미국의 법은 사회를 규율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시장이라든지 뭐 경제, 금융, 회계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합니다. 예, 미국 법대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된 이후로 이제 회사법이라든지 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많이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이민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졌어요. 그때는 사실 돈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진짜 10원도 없었습니다. 10원도 없었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알아보니까 석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정보학 석사가 있더라고요. IT 쪽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장님을 찾아가서 장학금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등록금도 면제 받고, 예, 그 다음에 한 달에 1,000불씩 장학금을 받는 쪽으로 조르고, 진짜 2달을 내내 찾아가서 조르고 졸라가지고, 예,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 2년 과정인데 1년 반 만에 이제 4학기를 끝내고 그래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그 석사와 미국의 법대 나온 JD를 합쳐가지고 미국 법대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에서 6년 후에 처음으로 예, 교수가 돼서 그때부터 월급을 받고 그걸로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국 주식 위주로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마침 2008년이었는데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근데 제가 졸업을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해 여름에 인터뷰를 봤어요.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미리 됐습니다. 되고 계약도 하고 비자도 워킹 비자라 그러는데 이민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사인을 다 한 후에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그거 만약에 뒤늦게 했으면 이게 또 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한국에 돌아왔어야 되죠. 예, 한국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 운 좋게도 예, 그때 직장을 구해가지고 예, 2008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때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그걸로 적립식으로 예,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4년 동안 그게 모아왔는데 한 4배 정도 예, 늘은 것 같아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때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한국 주식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일단 미국에 사니까 미국 주식을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6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경험도 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월마트라든지 근처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부터 해가지고 뭐 타겟,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뭐 렌탈카 회사도 경험했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회사에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옛날에 IMF 때는 거의 단타 수준이었고 단기 트레이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가치 투자로 회사를 조금 더 알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직감적으로 IMF 때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이 투자할 때다. 레만 브라더스가 터졌으니까 지금이 시작할 때라는 게 또 직감적으로 또 느껴졌죠. 그래서 월급을 받자마자 그 돈으로 제 생활비를 따로 모은 거는 JP 모건. 그때 은행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건실했던 1등 은행주인 JP 모건 또 증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JP 모건의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그거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또 올랐고요. 예, 5-6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퇴직연금은 401k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403D라 그래요. 그래서 제 월급이 10%가 나오면 학교에서 또 10%를 매칭을 해줘가지고 그래 합쳐져가지고 이제 제 퇴직연금이 TIA 크래프트인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골라서 투자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터내셔널 이퀄리 인덱스 국제적으로 좀 분산하는 그 펀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성장주 위주의 그런 ETF 펀드 그런 데다가 이제 돈을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자산은 JP 모건하고 퇴직연금에 401k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거를 거의 10여 년 동안 주로 모으신 거네요. 팔지 않고.
예, 그냥 거의 신경 안 쓰고요. 아, 그래요? 거의 신경 안 쓰고 계속 돈만 넣고요. 그래요? 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어, 많이 올랐어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주식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장기 우상향은 너무 힘들다고,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제 계좌도 마이너스가 난 해가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14년 가운데 올해까지 합치면 한 5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2014년, 15년 하고 2018년, 19년인가? 예, 그렇게 해서 그 해에는 한 20%나 한 15%씩 이렇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해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또 어떤 해에는 20% 이상 또 많이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떨어질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캐피털 게인 텍스라 그래서 세금이 좀 적죠. 또 공제해 주는 거군요. 예, 제가 뭐 20 몇 프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캐피털 게인 텍스는 15%밖에 안 되고 양도소득세가 거기에다가 401k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59.5세 이전에 빼면은 10% 페널티를 더 매기는 상황이 들고요. 제가 젊었을 때 세금을 내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없을 때 세금을 내면 좀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제가 못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 같으면은 제가 사고 팔고 하는데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뭐 세금도 없고 거기다 뭐 비 뭐 이런 것도 따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하루에 50번씩 단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하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늘고 제가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더라고요.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뭐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뿌리가 깊게 박혔다 그럴까요? 그래서 한번 뿌리가 깊게 박히니까 습관이 된 거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좀 없어지고 그냥 주식 계좌는 사실 좀 안 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주식을 하려고 하면 그런 제도적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그런 특징도 약간 경기 민감주나 순환주가 좀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컨트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험해 보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 들어와서 상승장을 맞이하시고 하락기를 처음 경험해 보시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탈도 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더 공부를 하고 또 미국 주식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JP모건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막 4배, 5배까지 오르면요. 오를 때도 사시는 건가요? 계속? 예, 기본적으로 DCA 전략 방식인데요. 전략이 한 4가지 정도 보통 있는데 가치 투자 전략이 있고 성장 투자 전략이 있고 거기에다가 DCA 적립식이 있고 뭐 모멘텀 전략이라고 해서 헤지펀드들처럼 롱숏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치 성장 투자 전략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적립식 투자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립식 투자 방식은 일단 월급이 들어오는데 월급은 아니죠. 저는 2주에 한 번씩 봉급을 받기 때문에 샐러리라 그러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대로 계속 어떤 펀드들이 돈이 자동으로 이체돼서 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적립식 투자 방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만 적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거나 아니면 우하향하는 그런 시장에서 쓰시면은 돈을 조금 평균적으로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앞으로 은퇴 시기가 저같이 20년 정도 남아 있으면은 20년 있다가는 확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도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는 미국의 주식들은 10년 있으면 무조건 우상향 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게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투자 자문 레프리젠티브 이 대표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은퇴 시기까지가 10년 이상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는 우상향해서 평균적으로 비슷한 가격에 사게 되니까 결국에 복리 효과를 거둬서 큰 이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의 은퇴 시기가 5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5년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경기 침체에 빠져서 안 좋을 수가 있다. 우하향은 안 하더라도 조금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적립식을 쓰시면은 뭐 본전 정도에서 머무를 수 있고요. 거치를 해야 되는군요, 그때는. 예,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이 적립식하고 좀 가치 투자 전략을 좀 섞어서 잘 쓰시는 게,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에 일단은 자동 이체돼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시장이 과열됐다고 싶을 때는 조금 멈춰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시장이 공포스럽고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그때 이제 또 사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타이밍을 재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적립식은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타이밍 사실 재지 않고 그냥 계속 사기 때문에 좋은데, 아무튼 본인의 은퇴 시기를 잘 결정을 하시고 그걸 잘 계산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비관적으로 말하면 한국 시장은 이제 코로나 때 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좀 올라갔다가 이제 장기 박스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5년 이상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안 되면 좋긴 하겠는데 또 그게 예전에 벌어졌던 일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뭐 비교를 하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미국 시장에는 우량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 세계 100위 안에 시총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거의 80%가 될 정도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 세계적 시장에서 보면은 한국 시장이 좀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위험을 분산할 때 위험을 국제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 그만큼 위험이 좀 줄어드는데, 그래서 너무 한국 주식에만 이렇게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전 세계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좀 섞고 유럽도 섞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좋은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미국 주식들이 뭐 생각보다는 좀 좋은 기업을 잘 발굴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옛날에 단타를 많이 쳐봤더니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특히 이런 환율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요즘같이 달러가 많이 상승하는 이런 시기 있잖아요. 지금 달러 가치가 112에서 113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기에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환율이 언제 떨어질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당분간 미국의 긴축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도 여전히 좋은 상태고 전 세계의 자본이 계속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긴축이 멈추는 그런 시기, 그래서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고환율 시대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미국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기가 좀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미국 주식을 조금 팔아서, 다는 말고 조금만 팔아서 한국의 저평가된 주식들을 또 줍줍을 하시면은 굉장히 수익을 나중에 은퇴하실 때 많이 남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그 바이든이 그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맞나요?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미국 경기가 지금은 좋습니다. 예, 지금 1, 2분기에 사실은 GDP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GDP 성장이 거의 2.9%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나와보면 알겠지만은, 물론은 실질 GDP는 사실은 여전히 마이너스긴 합니다. 이제 물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물가를 빼버리면 마이너스로 빠져버리죠. 근데 면목상으로 보면은 3분기나 4분기는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침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2분기에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침체를 겪었고, 그러다가 3, 4분기에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오고 있는 시기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냐?
일단은 실업률을 보고 판단을 하면 좋습니다. 음.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지금 실업률이 3.5%에다가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것도 매주 거의 21만 3천 명밖에 안 나오고 해고도 아직 많이 안 당하고 있고 임금 상승 압력도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상품 쪽은 모르겠지만 서비스업 쪽에 지금 지수들이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고 소매 판매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나쁘다는 징조는 지금 없는 상태고 최근에 지금 실적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P&G라든지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또 잘 냈고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평가 평균이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돈을 못 갚고 이러면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780 유지를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출 수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저축률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옛날만큼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통화량도 여전히 M2 통화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어떤 걸로 보더라도 뭐 제조업 지수가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건 상품 쪽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외에는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사이클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저희가 걱정하는 건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이죠. 연준이 이렇게 좋은 시장을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경기를 위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좀 타격을 줘서 수요를 잡고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뭐 경착륙이 오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당장은 지금은 좋은 상태고요. 어제도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연착륙 가능성이 65%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경착륙 경기 침체 가능성을 100%라고 봤고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유펜의 교수님 시걸 교수님은 내년도에 20-30% 정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도 있고 오히려 뭐 어떤 은행들은 내년에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사실은 몇 달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공급 쪽이 더 잡혀서 물가가 더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요를 조금 더 줄인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또 겨울이 오니까 약간 수요를 좀 덜 하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좀 잡히고 그러면 또 연준이 또 얼마 전에는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춰서 50bp만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4.5%만 좀 올리고 그래서 물가는 근원으로 지금 PC로 보면은 6.2%인데 근원으로 보면 4.9%거든요. 그게 올해 연말까지 한 4.5로 잡히고 연준의 기준금리를 4.5% 올리면 이게 딱 맞거든요. 이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실질 금리가 0%가 되는 순간에 연준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년에는 이 금리 올린 거에 그러니까 충격을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이 오는가를 좀 지켜보다가 이게 정확하게는 2019년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사실은 주가로 빠진 거로 보면은 2018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2018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9번 정도 올려서 한 2.5% 정도까지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물가가 한 2.5%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딱 실질 금리가 맞으니까 그때부터 2019년부터 안 올려서 한 10월까지인가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10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2019년에 막 불탔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좋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그때 그 상황을 경험을 했을 거고 차라리 2008년이라든지 버블은 이 연준 위원들이 경험하기에는 너무 먼 상황이었고 가장 최근에 4, 5년 전에 경험했던 그 비슷한 상황을 분명히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실질금리가 어느 정도 0%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조금 더 충격을 좀 보다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조금 더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골드만삭스의 연착륙 얘기가 조금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골드만삭스 같은 그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는 되게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살 준비를 마음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는 S&P 500이 얼마 전에 바닥을 쳤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요? 이게 3,580에서 3,600선 고선이 거의 6월달 저점이었거든요. 제가 차트 분석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네. 그 6월달에 저점을 쳤다가 이번 9월 말에 또 쳤는데 거기서 반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또 내려갔는데 CPI랑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내려갔는데 또 거기서 지지를 받았고 장중에는 잠깐 깨졌지만 장 끝날 때는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또 그 바닥을 또 쳤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거쳐서 그 지지선을 3번을 쳤는데 그 정도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온 거면은 그 지지선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아무리 팔려고 그래도 밑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아니면 개인들이 사주니까 이게 받쳐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지금 한 6% 정도 어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없는 정말 충격적으로 이번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서 뭐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를 오래 치지는 않겠죠. 뭐 2027년까지 대만을 병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5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헤르손 그 도시를 거의 점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헤르손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를 자기 토착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빼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우크라이나가 좀 크림반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핵무기를 터뜨리거나, 아무튼, 저는 핵무기는 안 쓸 거라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까지.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는 주식을 거의 바닥에 쳤기 때문에 조금씩 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미 S&P 500이 거의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조금씩 주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셨군요. 왜냐면은 적정 주가보다 주식들이 다 30-40%씩 빠져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사야 되냐면 가장 바닥까지 기다리냐 아니면 자기가 사도 조금 떨어져도 다시 내려갔다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냐 이 문제인데 그 타이밍을 재기 힘들면은 조금씩 나눠서 조금씩 사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조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금을 좀 구하실 수 있으면 월급이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그냥 조금씩 사면은 요즘 같은 시기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30% 정도 지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 10년을 가져갔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마 아닐까. 전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번에 다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책에서 한 25개 기업을 소개시켜 주신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좀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는 것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 이번 책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본 거예요. 25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빵을 하기보다는 25개를 다 사는 거예요? 25개를 다 사서 그러니까 다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5개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돈이 1억인데 25개를 들고 가면은 이게 좀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손실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실 방어도 못 하고 또 뭐 계속해서 사야 되는 상황에서도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좀 그런 상황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투자금이 좀 많으시면 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 미만이면 한 10개 정도? 그래서 요 중에서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나눠놨는데 과거에는 가치주들이 좀 많고요. 현재에는 좀 현재 유행하는 이커머스나 이런 주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좀 성장주들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져가셔서 비중을 잘 유지를 하시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거둬서 크게 부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3개 이런 식으로 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10개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과거는 약간 배당주 느낌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성장주는 이제 앞으로 막 몇 배씩 갈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중간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그런 가치주만 너무 방어적으로 들고 가면 이게 10년이 지나도 그렇죠. 1년에 뭐 3%씩 수익이 나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좀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요즘같이 네. 고환율 시대, 네. 그다음에 고금리 시대, 그다음에 물가가 높은 시기에는 일단 방어주를 좀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맛 같은 필수 소비재는 넣고요. 거기에다가 약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주 쪽으로 멀크하고 파이자는 좀 넣습니다. 이 두 기업은 전 세계에서 시총이 3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화이자는 배당도 많이 주던데요. 네, 바이오 그렇습니다. 기업인데. 예, 멀크는 뉴저지, 제가 사는 뉴저지에 있는 기업이고 제약 쪽으로 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뭐 어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안 떨어지고 올라간 주식이 멀크예요. 그만큼 저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간 주식을 되게 신뢰를 해요. 오른 놈은 계속 오른다고. 바이오들 많이 떨어졌는데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 예, 바이오텍은 좀 성장주라 좀 떨어졌는데 수익이 잘 나는 제약 쪽은 조금 잘 올라갔고요. 그래서 멀크는 제약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장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10년 후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성장주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퇴가 5년 남으신 분들은 가치주나 배당주가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5년 남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은 좀 힘들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 3개월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이자율이 한 3.8%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사서 3개월이 지나면 3.8%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디스카운트 돼서 이렇게 그 환율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율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시면 그렇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달러 같은 걸 그대로 그냥 들고 가셔도 올해는 한 16%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거기에다가 정말 안전한 가치주들 이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제약주 뭐 이런 것들 잘 꾸려서 5년 정도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조금 한 1.5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성장주 하나만 알려주세요. 성장주는 제 퇴직연금하고 제 생활비를 빼서 투자하는 이 주식의 비중이 85대 15 정도 돼요. 100을 이제 나누면은. 근데 그 15%는 약간 적극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택티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타이밍을 좀 봐요. 타이밍을 좀 보고 섹터 로테이션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섹터가 더 좋을 것인지 보아서 그 섹터에 조금 더 많이 몰아넣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좀 과열됐다 그러면 열매도 좀 따고 저는 열매 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나무 심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묘목을 하나 사다가 성장주를 키워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안 따면은
떨어졌었거든요. 네. 저는 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 빅스 공포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져서 좀 과열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열매를 따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안전자산을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30% 정도 지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 10년을 가져갔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마 테슬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2020년 한 5월 정도에 테슬라가 700불일 때 그 이후로 5대1 분할을 했고요. 또 3대1 분할을 했는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46불 정도 돼요. 그때 이제 테슬라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딸 계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테슬라하고 애플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샀던 테슬라는 거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저는 이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테슬라를 조금 사온 편이고 좀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서 과열되면 좀 열매 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요즘까지 정말 많이 떨어지면은 또 줍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또 아직 뭐 좀 침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 한참 남아서 정말 앞으로도 몇 배씩 뜰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제가 혁신 전파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Love Diffusion of Innovation입니다. 그래서 혁신 전파의 원칙은 제 책에서 써놨는데 얼리 어답터들이 있어요. 초기에서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16%가 있습니다. 새 핸드폰 나오면 난 무조건 써봐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16%고 그 16%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일반 초기 다수가 한 34% 정도 돼요. 합치면 50% 되는데 그 34%가 받아들이면은 그 기술은 보통 성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16%와 34%의 이 대중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건너뛰면은 성공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확신을 주고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설득을 시키면은 그 캐즘을 넘어가게 되죠. 자, 아무튼 요 원칙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 1962년 정도에 로버트 교수라는 사회학과 교수님이 만든 그런 이론인데 전기차가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4%대밖에 안 되던 전기차 비중이 지금 5%대로 넘어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16% 정도까지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11%인가 그런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한 16%를 넘어갈까 말까 이런 시기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이 캐즘을 넘어가서 지금 도로에서 보면 전기차가 사실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딱 오면은 테슬라의 유효 시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팔고 있는 게 지금도 많이 팔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 139만 대 정도 팔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사서 그렇지 정말로 생산도 많이 하고 인도도 많이 하고 유효 시장이 확 넓어지면은 더 많이 그렇죠. 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뭐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테슬라를 많이 안 산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좋아지고 유효 시장이 넓어지면은 테슬라가 지금 조금 덜 판다 그래도 그 비율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율주행 쪽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회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솔루션, 거기에다가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보험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거의 ETF 수준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2025년 정도까지는 거의 경쟁 없이 계속 잘 가지 않을까. 그때 돼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면은 뭐 경쟁자들이 나오더라도 더 발전을 해서 2030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 테슬라와 애플이신 거네요. 일단은 그거 두 개만 넣어놨습니다. 예, 계좌에 돈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애플은 어떤 관점에서 좀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애플은 일단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시총으로 1등 기업이고 삼성도 좋게 봅니다. 예, 삼성도 시총으로 따지면 전 세계 30위 안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저는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그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좋아해요. 음. 왠지 제가 위험을 좀 많이 분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플은 매년 매출 성장이 10% 이상씩 거의 15% 가까이씩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아이폰 지금 14도 나왔고 프로도 나왔는데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조금 약간 오는 미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가 좀 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잘 안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기가 또 좋아지면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애플도 다른 4차 산업혁명을 또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증강현실 이쪽으로도 계속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컴퓨터도 여전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PC 수요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은 수요가 좀 적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또 PC를 갈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핸드폰도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오듯이 PC 수요도 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논쟁하시는 포인트가 테슬라가 과연 애플의 시총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침투율적인 관점에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애플은 뭔가 휴대폰 물론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이미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산업을 좀 발견하지 않으면 테슬라만큼의 폭발성이 있을까 그런 좀 확연한 성장성에 대한 미래 그런 게 좀 테슬라가 더 와닿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애플 자체의 생태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는 없는 그런 시기인데 산업혁명이라든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 이전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든 카메라라든지 MP3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죽은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차가 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그래서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쪽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동차로 넘어간다고 치면은 핸드폰이 하던 역할을 자동차가 하게 되는 거고 자동차가 인공지능도 탑재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스마트폰 기능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애플이나 삼성을 또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고 애플은 진짜 성장주랑 가치주 느낌이 좀 있고 테슬라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15%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5% 정도는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 빅테크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따로 투자를 하시거나 막 그러진 않으시나요? 예, 그쪽은 일단은 제 퇴직연금이 지금은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는 거군요. 예, 기본적으로 그 펀드들 보니까 탑 10이죠. 예, 상위 탑10. 10개 비중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따로 네. 일단은 제 생활비 계좌는 좀 중소형 성장주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 계시면 진짜 막 중국에 대한 그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막 싫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10월 12일 정도에 백악관에서 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전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안보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술적인 견제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견제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우스 차이나시죠. 그래서 남중국해 쪽에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쪽 영토에 중국이 구단선을 그려놨죠. 9-dash 라인이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딴 나라들의 영토까지도 좀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도나 태평양 쪽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 쪽에 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대만을 2027년까지 병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서 그런지도 몰라도 올해 초에 이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를 또 천명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경제적으로 또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에서 중국을 너무 그동안 많이 키워줬죠. 예,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미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 쪽도 많이 개발을 한 상태에서 반도체까지 제공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군사화되는 경우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 반도체 쪽은 이제 중국 쪽으로 아예 수출을 못하게끔 좀 막고 중국에서도 또 부속을 안 쓰는 쪽으로 또 계속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국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다 반도체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해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워낙이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은 일단 코로나 때 조금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이든 백인들하고 흑인들은 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죠, 그때는. 예, 근데 그게 요즘은 그래도 그런 헤이크라임이라 그러는데 증오 범죄가 조금은 좀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확실히 이게 진짜 명시를 할 정도면은 예. 국가 그런 보고서에 예. 정말로 심각하긴 한 거네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큰 기관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중국 쪽에서 발을 굉장히 빼고 일찍 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그런 맥락이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나라 분들 좀 조심하시기도 하셔야겠네요. 시진핑이 3년 이미 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채워 넣고, 거기에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고, 또 대만까지도 병합한다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공동부유 거의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메카시즘이라 그래서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를 일단 반대를 하고요. 그게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핑퐁 외교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고, 그때부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세계화가 좀 일어나고 각국이 좀 이기적으로 우익화되면서 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중국이 견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 주식은 조금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분들이 한국에서도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이제 아시아 국가 위주로 해서 좀 신흥국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떨어진 주식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니오라는 자동차 회사를 비중을 아주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 주식을 하나라도 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중국 시장하고 분리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볼 때 유럽 시장도 봐야 되지만 아시아 시장도 봐야 되고 그중에 중국을 꼭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식을 좀 들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듣고 관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은 일단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은 너무 높이지 않고 한 1%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계좌를 보면은요,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또 오래 해오셨고, 또 성과도 매우 좋으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 보니까요. 예,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 거는 결국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회사의 CEO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던가, 어떤 정치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든가,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산업 섹터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시장 마켓 리스크라 그러는데, 이 시장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다가도 결국에 나중에 시장이 다 회복하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물리더라도 좀 인내 있게 버티는 편이고요. 그 주식이 좋든 안 좋든 쌀 때는 조금씩 줍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월급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데, 아무튼 돈이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쌀 때 물렸다고 손절을 하지 마시고 네. 조금씩 사두시면은 보통은 물려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적정 가치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경우에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큰 이익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나쁜 주식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조금 시장이 회복될 때 그때 손절을 하고 빠져야지.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주식도 지금 당장 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조금 물타기도 조금 하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올 때 그때 손해를 좀 만회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심한 조언 같아요. 보통은 지금 당장 손절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나쁜 주식은. 나쁜 그게 너무 주식이든 힘들잖아요. 좋은 주식이든 시장이 좋으면 조금은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니까. 조금 올라올 때 본인이 물리신 그 가격의 한 중간까지 오더라도 물타기를 좀 해놓으면은 그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잖아요.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슷하게라도 올라오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때 손절을 하고 빼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의 책이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진짜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잖아요. 싸고 좋은 기업들도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고 미래에서 지금 순간을 봤을 때. 네, 맞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번에 다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감정적으로는 공포에 휩싸이고 분위기상 참 그게 어려운데 뒤돌아보면 그게 코로나 때 그걸 수도 있는 거고. 14년을 볼 때 제 주식 투자 기간 중에 한 2년 연속으로 빠진 기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샀어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그때 좀 싸게 샀으면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에 주식책들이 막 나오면은 출판사 관계자분들 만나면 책이 잘 안 팔린대요. 옛날 그 2020년 후반기 때는 진짜 뭐가 나와도 다 팔렸대요. 책이 상승장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공부는 지금과 같은 순간에 필요한 거고 지금 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주식을 안 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들어오는 시기에는 주식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주식을 누가 하냐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 주식을 추천하시려면 지금 추천하는 게 제일 좋죠. 교수님의 이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를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또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그 채널명이 뭐시죠? 방교수 TV의 미투리 마을입니다. 미국 투자 스토리 마을이고요. 저희는 소통과 예능 힐링 소통을 중시 여기는 방송이고요. 저희는 주식으로 피로해지고 피곤해지신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노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증시 소식도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셔가지고 또 실시간 소통도 하시고 라이브도 하시니까요. 방송 많이 보시면 좋겠고 또 정보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정모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4차네요. 오자마자 예, 제가 4차 정모를 했고요. 그래서 노래방도 같이 가서 노래도 같이 불렀습니다. 활발하게 온오프를 엮으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니까 예. 경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또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면은 주식 투자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는 기회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이주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